서울 강남의 테헤란로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출근길 인파로 북적이는 거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미래테크 빌딩은 그 위용을 자랑하듯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IT 산업을 선도하는 거대 기업 중 하나였고, 이진아는 이곳에서 5년째 비서로 근무하고 있었다. 29살에 진아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유능한 비서였다.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데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과 꼼꼼함으로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출근해 가장 먼저 서류를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남아 다음 날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과 꼼꼼히 작성된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미래테크의 분위기는 최근 몇 달 사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경쟁사인 넥서스의 무서운 성장세는 미래테크의 입지를 위협했고, 회사 내부에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임원들 간의 물밑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진아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에게는 회사 생활이 곧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서울 생활을 하던 그녀에게는 이 직장이 안정적인 수입원이자 그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오늘은 진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바로 그녀의 29번째 생일이었다. 비록 혼자였지만 그녀는 소박하게나마 저녁에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축하할 생각이었다. 어릴 적부터 생일은 그녀에게 항상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는 날이었다. 비록 화려한 파티나 특별한 선물은 없었어도 부모님이 끓여주시던 미역국과 진심, 어린 축하 한마디면 충분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생일 축하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기를 내심 기대했다. 아침 출근길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나왔다. 작은 설렘이 그녀의 마음을 간지럽혔다. 오전 내내 그녀는 분주했다. 회사 전체의 운명이 걸린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 발표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녀는 사장님의 발표 자료 준비를 돕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고 보고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었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녀의 성격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러 가는 동안에도 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오후에는 중요한 대회비 문서가 전달될 예정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 사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진아는 보고서 최종본을 들고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딱딱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사장실 안에는 평소 진아와 사사건건 부딪히던 박상무도 함께 앉아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진아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사장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손짓으로 그녀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이진아 비서, 그동안 수고 많았네. 사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진아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그녀는 불안감에 침을 꿀꺽 삼켰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비서팀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네. 자네에게는 유감스럽지만 오늘부로 자네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어. 사장님의 말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았다. 해고 계약 해지,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귀에는 사장님의 목소리만 웅웅거렸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되물었다. 네 해고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에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아의 목소리는 격앙되었다. 박상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이 비서
지금 이게 무슨 추태야.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이번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에서도 자네가 맡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 자네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뜻이지. 말도 안 돼. 저는 단 한 번도 제 역량을 의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진아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다.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인사팀에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줄 거야. 오늘은 이만 돌아가도록 해. 사장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진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해고. 그것도 바로 그녀의 생일에. 그녀는 마치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사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바이러스라도 되는 양 모두가 그녀를 피하는 듯했다. 자신의 책상에 돌아온 진아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짐은 작은 상자 하나에 담겨 있었다. 5년 동안 그녀의 삶이었던 공간이 한순간에 낯선 곳이 되었다. 그녀는 상자를 들고 회사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자 매서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의 손에는 해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생일 케이크를 사려던 계획은 산산조각났다. 그녀의 생일은 가장 잔인한 기억으로 얼룩지게 되었다. 그녀는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거리를 걷는 동안 그녀의 시야는 점차 흐릿해졌다. 건물들이 춤을 추는 듯했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웅궁거리는 소음으로 변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티려 했지만 몸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머릿속에서는 생일 축하한다는 낯선 목소리가 맴돌았고 해고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결국 진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그녀의 몸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그녀의 몸이 닿는 순간 그녀의 의식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서 해고 통지서와 작은 가방이 떨어져 나갔고 그녀의 생일은 그렇게 차가운 길바닥에서 막을 내렸다. 도심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 한 여인이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 홀로 버려졌다. 그때였다. 번잡한 길을 가르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녀가 쓰러진 곳에서 멈춰 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차분한 얼굴로 내렸다. 그는 명품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도도하고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동안에도 그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진아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차분하게 101구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한 여성이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좀 보내주십시오. 그는 전화를 끊고 진아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쓰러진 여인이 미레테크의 비서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미레테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넥서스의 젊은 CEO였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의식을 잃었던 이진아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새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에 힘이 없었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마에 붙은 차가운 물수건이 떨어지며 다시 몸이 휘청였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이른 새벽까지 야근에 시달린 듯한 준하의 상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깔끔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오똑한 콧날은 마치 조각상 같았다. 이진아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강민준 바로 미레테크의 숙적 넥서스의 젊은 CEO였다. 이진아는 경악했다.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도 그리고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사람이 다름 아닌 강민준이라는 사실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어제 해고 통보를 받은 충격보다 더 큰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이 무슨 황당하고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가. 그녀는 자신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강민준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강민준은 진아의 놀란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권위적인 느낌을 주었다. 정신이 드십니까? 길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보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뿐이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진아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대체 당신이 왜 여기에,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쓰러진 당신을 발견하고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강민준은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진아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날 하필이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발견되다니. 그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치욕스러웠다. 쓸데없는 오지랖이네요.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진아는 애써 차갑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강민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오지랖이라고요? 생명이 위급해 보이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행동 아닐까요, 비서님은? 혹시 어제 미레테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 같군요. 진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민준이 자신이 미레테크의 비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녀는 순간 모든 것을 들킨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하려 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강민준은 피식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상관없는 일이라. 어제 미레테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흥미롭게도 당신이 쓰러진 시각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각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당신의 표정에서도 모든 것을 읽을 수 있군요. 진아는 치욕감에 이를 악물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이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요, 당신이 날 비웃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 회사에 데려가서 비열하게 이용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진아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강민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비웃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넥서스의 경쟁사 직원이 길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진아를 뚫어줘라 응시했다. 미래테크의 사장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 같은 유능한 인재를 그렇게 내팽개치다니. 진아는 강민준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가 자신을 유능하다고 평가하다니.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슨 의도입니까? 당신은 나를 회유하려는 겁니까? 진아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도요, 글쎄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 유능하다면 넥서스에서 당신의 능력을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미래테크와 달리 넥서스는 능력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쓸모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강민주는 차갑게 말했지만 그의 제안은 분명했다. 진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넥서스라니.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회사의 수장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다니. 이것은 복수심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그녀의 능력을 높이 산 것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강민준의 제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았다. 미래테크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불타는 욕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하려는 거겠죠? 진아는 비아냥거렸다. 이용한다고 해도 당신에게 손해볼 것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상태 아닙니까? 강민주는 냉철하게 받아쳤다.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진아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해고된 상태였고 당장 생활비조차 막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억울하게 해고된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다. 그것이 박상무와 미래테크에 대한 그녀의 유일한 복수였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진아는 겨우 말했다. 강민주는 진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믿음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나는 당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미래테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죠. 그의 제안은 냉철하고 비즈니스적이었지만 진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강민준의 얼굴에서 한치의 거짓도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야망이 번뜩였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면 나는 언제든 당신을 떠날 겁니다. 강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매력을 풍겼다. 좋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넥서스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미래테크를 뛰어넘는 것. 그날부터 이진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넥서스의 임원비서로 출근하게 되었다. 미래테크의 모든 비서들이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에 경악했고 넥서스 내부에서도 그녀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진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지시 아래 새로운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다. 넥서스의 업무 환경은 미래테크와는 확연히 달랐다. 더욱 빠르고 더욱 혁신적이었으며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분위기였다. 강민주는 진에게 냉철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데 탁월했다. 그는 진에게 미래테크에서 맡았던 업무와 유사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프로젝트들을 맡겼다. 진아는 강민준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그의 뛰어난 통찰력과 리더십에 감탄했다. 그는 단순히 냉철하고 이기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의 흐름을 읽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진정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진아는 여전히 강민준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했다. 그가 왜 자신을 도와주었을까? 단순히 능력 있는 비서를 원해서일까? 아니면 미래테크의 내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일까? 그녀는 강민준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차분한 미소만이 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아는 강민준의 지시로 과거 미래테크에서 진행했던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의 자료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녀가 해고당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진아는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박상무.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상무가 비밀리에 진행했던 불법적인 뒷거래의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자료에는 박상무가 이 프로젝트를 빌미로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와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덮기 위해 박상무가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진아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해고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녀는 박상무가 프로젝트를 망치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이 자료를 보여주었다. 강민준은 차분한 얼굴로 자료를 검토하더니 진아를 향해 말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미래테크의 부패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요. 당신이 해고된 것도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박상무의 치밀한 음모 때문이었군요. 진아는 강민준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럼 그는 자신이 해고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일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해고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까?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박상무가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보고는 들었지만 그것이 당신의 생일에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쓰러지는 것을 본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당신이 미래테크의 내부 비리를 밝혀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도운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강민준의 솔직한 고백에 진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을 이용한 것이 맞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구했고 그녀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냉철한 사업가의 면모와 함께 어딘가 모르게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 그는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동시에 비열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진아는 강민준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강민준은 진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도전적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미래테크를 심판할 때입니다. 그들의 부패와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넥서스가 그들의 빈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심판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동시에 우리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아는 망설였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지만 그 복수가 자신을 다시 한번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박상무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동료와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향해 달려나가는 용감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박상무의 치밀한 음모와 미래테크에 숨겨진 비리를 알게 된 이진아는 더 이상 나약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심과 함께 정의를 향한 불타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강민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동맹과 함께 그녀는 미래테크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거대한 부패의 심판이었다. 강민준은 이진에게 넥서스의 모든 자원과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그는 미래테크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이진아는 내부자로서 박상무의 비리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아는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과거의 기록들을 되짚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고당했던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의 모든 서류와 통화 내역을 다시 검토하며 박상무의 흔적을 쫓았다. 그녀의 끈기와 강민준의 치밀한 전략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상무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뿐만 아니라 그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유흥에 탕진하고 심지어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빼돌리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했다. 박상무의 죄는 단순한 비서 해고를 넘어선 회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거대한 배신 행위였다. 진아는 그의 추악한 민낯에 치를 떨었다. 강민준은 이 모든 증거들을 기반으로 미래테크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넥서스는 언론을 통해 미래테크의 부패와 경영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고 금융당국과 검찰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미래테크는 한순간에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회사 내부에서는 임원들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박상무는 궁지에 몰렸고 그의 추악한 행위들이 서서히 백일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진아는 강민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행력에 감탄했고 동시에 그의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다. 강민준은 비록 차갑고 이성적이었지만 진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 그는 진에게 늘 당신의 정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진아 또한 강민준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야망뿐만 아니라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선 묘한 신뢰와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미래테크의 사장은 박상무의 비리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그를 해고하고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박상무는 자신의 비리가 모두 드러나자 자신 혼자 죽지 않겠다고 반발하며 미래테크 사장의 또 다른 비리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미래테크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그때 강민준은 이진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진아 씨, 박상무의 마지막 비리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가 숨겨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는 미래테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겁니다. 이진아는 박상무가 자신을 가장 신뢰하던 직원 중 한 명에게 비밀 자료를 맡겼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직원은 평소 박상무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인물이었고 진아는 그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진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직원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강민준은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진아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밤늦은 시각 진아는 박상무의 비서였던 김미나를 만났다. 미나는 진아를 보자마자 불안에 떨며 말했다. 진아 선배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박상무가 저를 협박해서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맡긴 자료가 있어요. 그걸 선배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 하나를 진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박상무가 미래테크 사장과 함께 저지른 모든 비리, 그리고 그가 숨겨둔 비자금 장부까지.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USB를 손에 쥔 진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미래테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급히 그곳을 벗어났다. 하지만 그녀가 건물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 두 개가 그녀를 덮쳤다. 그들은 박상무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USB를 빼앗으려 했고 진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진아는 위험에 처했다. 그때 갑자기 강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진아의 동선을 예측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와 있었던 것이다. 강민준은 망설임 없이 괴한들과 맞섰고 진아를 보호하며 그들과 대치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의 몸놀림은 민첩했다. 진아는 강민준의 뒤에 숨어 그를 보았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그녀를 위해 자신의 안전까지 내던지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괴한들이 제압되고 경찰이 출동한 후 진아는 강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표님. 강민준은 진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USB 안의 자료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박상무는 미래테크 사장과 함께 수년 동안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하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그들은 심지어 회사의 중요한 기밀 정보를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진아의 해고는 그들의 거대한 비리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희생양 만들기였던 것이다. 검찰은 이 USB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테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상무와 사장은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임원들이 체포되었고 미래테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회사는 결국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진아는 자신이 복수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강민준은 진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다. 진아 씨, 당신 덕분에 미래테크의 모든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넥서스가 미래테크의 모든 자산과 인력을 인수할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진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준의 계획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억울함도 풀렸고 정의도 실현되었다. 강민준은 진에게 하나의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때입니다. 넥서스는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면 당신은 넥서스의 핵심 임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합니다. 진아는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넥서스의 임원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안이었다. 그녀는 박상무에게 당했던 모욕을 되갚아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표는 복수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었고 올바른 방식으로 성공하고 싶었다. 그때 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아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진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아 씨, 사실 처음 당신을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저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미래테크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저는 당신의 강인함과 올곧은 성품에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보다도 진실하고 용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비서나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이자 동료입니다. 강민준의 고백에 진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차가웠던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강민준의 손을 잡았다. 대표님,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강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진아의 말에 당황한 듯했다. 그럼 떠나겠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아니요.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대표님 곁에 남을 겁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비서가 아니라 대표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파트너로서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의 힘으로 제 길을 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님을 믿습니다. 진아의 말에 강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미소는 이전의 차가운 미소와는 달리 진심으로 기뻐하는 미소였다. 좋습니다, 진아 씨.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교차로에 들어섰다. 가장 비참했던 생일날 시작된 인연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의 냉철한 이성과 이진아의 뜨거운 정의감이 만나 미래테크의 추악한 비리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박상무와 사장은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임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한때 대한민국 IT 산업의 거목이었던 미래테크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진아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밝혀낸 용감한 주역으로 우뚝 섰다. 그녀의 가장 비참했던 생일날 시작된 인연은 이제 그녀의 삶에 새로운 방향과 의미를 제시했다. 미래테크의 빈자리는 넥서스가 빠르게 채워나갔다. 강민준은 미래테크의 우수 인력과 기술을 흡수하며 넥서스를 명실상부한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진아는 강민준의 곁에서 비서가 아닌 전략기획이사로서 새로운 직책을 맡았다. 그녀는 넥서스의 핵심 브레인 중 한 명이 되었고, 그녀의 뛰어난 기획력과 통찰력은 회사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능동적인 리더가 되었다. 진아의 책상 위에는 이제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은 새로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박상무의 비리가 아닌 진정한 혁신과 상생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모든 회의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고, 모든 동료들은 그녀의 능력과 열정에 감탄했다. 그녀는 강민준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힘썼다. 그들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만들고자 했다. 물론 그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 미묘했다. 강민준은 업무적으로는 냉철하고 단호했지만 사적인 순간에는 진아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진아의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던 동료이자 그녀의 숨겨진 잠재력을 이끌어낸 멘토였다. 진아 또한 강민준에게 단순한 상사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의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와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강인함에 그녀는 점차 이끌렸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진아는 강민준에게 물었다. 대표님은 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단순히 미래테크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였나요? 강민준은 진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이전의 차가운 미소와는 달리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면서 저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일날 길에서 쓰러진 당신을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연민이었겠지요. 그리고 그 연민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진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강민준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승리만을 추구하는 냉혈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인간미를 지닌 리더였다. 그날 저녁 넥서스에서는 미래테크 인수 성공과 신사업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하는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여 기쁨을 나누었고 회사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 넘쳤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강민준은 진아를 조용히 불러냈다. 그들은 회사 옥상으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도시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듯했다. 강민준은 진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진아 씨,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진아는 예상치 못한 선물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 펜던트에는 작고 반짝이는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진아는 목걸이를 보며 물었다. 당신은 저에게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밝혀주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의 생일이 더 이상 비극적인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민준은 진아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목걸이를 꼭 쥐었다. 가장 잔인했던 생일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를 구원하고 그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며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한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녀 자신의 용기와 믿음. 그녀는 강민준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정의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은 분명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넘어섰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때로는 가장 위대한 기회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부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용기와 결단으로 억울함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진아는 넥서스의 핵심 임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었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가장 비참한 날,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의 손길로 인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녀는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의 생일은 더 이상 가장 잔인한 날이 아닌 가장 위대한 시작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서울의 서쪽 끝자락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동네에 은자 할머니는 홀로 살고 있었다. 70줄 중반에 접어든 그녀의 삶은 고요하고 단출했다. 마당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그 안에는 사계절 내내 꽃들이 지고 피기를 반복했다. 은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일어나 정성껏 화단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그녀의 하루는 늘 그렇게 평화롭게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홀로 지내왔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착한 할머니로 기억했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쓸쓸함은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처럼 보였다. 할머니에게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삶의 유일한 낙이자 마음의 위안이 되는 존재들은 다름 아닌 길 잃고 버려진 개들이었다.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소박하게 준비한 사료와 간식을 들고 동네를 한참 벗어난 외곽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다. 그곳은 사랑의 울타리라는 이름의 작은 보호소였다. 재정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는 곳이었지만 소장님과 몇몇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사랑만을 주었다. 짖는 개들을 쓰다듬고 아픈 개들을 보살피고 낡은 견사 청소를 돕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개들은 할머니를 유난히 따랐다. 할머니가 보호소에 들어서면 개들은 일제히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할머니의 손길을 갈구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은 할머니의 마음에 남아있던 쓸쓸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할머니는 개들의 눈을 보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아가, 오늘도 힘들었지. 그래도 힘내렴. 언젠가는 너를 사랑해줄 가족이 나타날 거야.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금요일이었다. 빗방울은 창문을 세차게 때렸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으르렁거렸다. 할머니는 우산을 쓰고 낡은 장화를 신은 채 여느 때처럼 보호소로 향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보호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개들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애처롭게 들려왔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장님의 눈물 어린 얼굴과 마주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소장님은 울먹이며 말했다. 무슨 일인지 묻자 소장님은 할머니를 끌고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안은 서류와 고지서로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소장님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보호소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어요. 건물 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동안 빚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할 수가 없네요.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랑의 울타리는 그녀의 삶의 일부나 다름없었다. 이곳의 개들은 그녀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갈 곳을 잃고 다시 길거리로 내몰린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앞이 캄캄해졌다. 소장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유기견 공고기간이 끝나면 안락사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안락사. 그 단어는 할머니의 귓게 비수처럼 박혔다. 평생을 버려진 생명들을 보살펴 온 할머니에게 안락사라는 단어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할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작고 병약한 강아지 복동이가 떠올랐다. 복동이는 차마 눈도 뜨지 못한 채 버려져 있었고 할머니는 밤낮으로 복동이를 보살폈다. 이제 겨우 눈을 뜨고 젖을 찾기 시작한 복동이, 그런 복동이와 다른 수십 마리의 개들이 차가운 주사바늘 아래 세우러질 것이라는 생각에 할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할머니는 소장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위로와 결심을 담고 있었다. 소장님, 방법이 없을 리가 없어요. 저는 저에게 남은 모든 것을 드릴게요. 이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요.
소장님은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께는 그 작은 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연금이 전부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전 괜찮아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는 전부예요. 이 아이들을 잃는다면 저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날 오후 은자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통장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모두 인출했다. 그것은 할머니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았던 노후를 위한 마지막 자금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는 자신이 살던 낡은 집을 팔아 그 돈까지 모두 보호소에 기부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 이들은 할머니의 결정이 무모하다고 걱정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숭고한 마음에 감탄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비운 채 홀로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짐이라곤 낡은 옷까지 몇 벌과 오래된 사진첩이 전부였다. 그녀의 방은 좁고 삭막했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졌구나. 내 가진 모든 것을 주었으니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유기견들을 위해 내놓았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몸은 비록 고단할지언정 마음만은 더없이 충만했다. 그녀는 그날 밤 평생을 통틀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후 고시원에서 할머니는 낡은 텔레비전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는 사랑의 울타리 보호소에 기적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은자 할머니의 기부금으로 보호소는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더 크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새로운 보호소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개들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할머니가 애지중지했던 복동이도 몰라보게 건강해진 모습으로 화면에 잡혔다. 할머니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날 오후 고시원 방문이 조용히 노크되었다. 할머니는 누구지 하는 생각에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키 크고 훤칠한 청년 한 명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그는 한 손에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청년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실례합니다만 혹시 은자 할머니께서 맞으신지요? 청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은자인데. 젊은이는 누군가 웬일로 이런 곳까지.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께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좁은 고시원 방을 둘러보더니 작은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는 가방에서 묵직한 서류 뭉치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 서류를 받아 들었다. 서류의 표지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유언장이라니 누구의 유언장이지? 이진우는 할머니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어르신께서는 최근에 귀하의 모든 재산을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숭고한 마음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르신께서는 더 이상 걱정 없이 지내셔도 좋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르신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진우의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 젊은이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가?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어르신께서는 최근에 작고하신 강대웅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셨습니다. 강대웅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산은 현재 1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모든 재산이 어르신께 상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진우의 마지막 말에 얼어붙었다. 100조 원, 100조 원이라고 그녀는 자신이 방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부를 상속받게 되었다니. 이것은 분명 꿈이었다. 아니면 악질적인 사기꾼의 농간이 분명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진우가 건넨 유언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유언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소리는 할머니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은자 할머니의 좁고 낡은 고시원방 안은 이진우가 떨어뜨린 유언장이라는 단어와 100조 원이라는 숫자의 무게감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삶이었다. 며칠 전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인 작은 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돈마저 모두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0조 원이라니, 그것도 강대웅 회장이라는 전혀 모르는 이름의 유산이라니. 이것은 분명 악질적인 사기꾼의 농간이거나 그녀가 늙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젊은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나는 강대웅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100조 원이라니.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그만두게. 어서 돌아가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진우를 향해 손을 내치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혼란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저도 어르신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을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평 소속의 변호사 이진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대웅 회장님께서는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고 그의 유언에 따라 어르신께서 유일한 상속인이 되셨습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은 듯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유언장을 다시 주워 할머니의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강대웅 회장의 사망진단서, 유언 공증 서류, 그리고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자산 명세서가 빼곡히 나타났다. 명세서에는 국내외의 수많은 기업 지분, 부동산 은행 예금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며 눈을 비볐다. 100건, 1000나, 1000줄, 8천줄, 1000원. 끝없이 이어지는 영의 행렬은 그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평생 이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전 재산을 합쳐도 이 숫자에 먼지조차 되지 않을 금액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팔을 꼬집었다. 하지만 분명한 통증이 느껴졌다. 강대웅 회장님은 어르신과의 인연을 마지막까지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고 어르신 외에는 직계 가족이나 상속인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르신께서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으며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진우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 젊은이, 내가 왜 그 사람의 유산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그를 정말 모른다네. 자네가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건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장난 같다고 느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눈빛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사진은 빛바래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지만 선명하게 인쇄된 인물들은 그들의 젊은 시절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강대웅 회장과 지금과는 사뭇 다른 젊고 아름다운 은자 할머니의 모습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둘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은 오래된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교정 같았다. 사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혼란에서 벗어나 아련한 그리움으로 물들었다. 사진 속 그녀의 젊은 얼굴은 너무나 생생했고 그 옆에 서 있는 청년의 얼굴은 분명 강대웅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그 모든 것을 부정하려던 할머니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했다. 이 사진은 대체 어디서 난 건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녀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과 강대웅 회장을 번갈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대웅이었구나. 이진우는 할머니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이 사진은 강대웅 회장님의 유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생 이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모든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잊고 살았던 아련한 기억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대웅. 그 이름은 할머니의 가장 아프고도 아름다운 첫사랑이었다. 할머니가 20살 무렵 강원도 산골마을의 작은 분교에서 만났던 청년 강대웅. 그는 서울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잠시 분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할머니는 첫눈에 그에게 반했고 대웅 역시 순수하고 착한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다. 둘은 늦은 밤까지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고 헤어질 수 없는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웅은 방학이 끝나자마자 다시 서울로 돌아갔고 곧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다. 할머니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시골 처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웅은 할머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몇 년 후 할머니는 다웅이 유학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지는 듯했다.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을 잃은 슬픔에 할머니는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다. 결국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지만 다웅에 대한 기억은 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아련한 상처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르면서 대웅의 기억을 애써 봉인했고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에 그녀는 그 기억을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첫사랑 대웅이 살아있었고 심지어 재벌 회장이 되어 자신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니. 할머니는 기쁨보다는 혼란과 고통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는 왜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죽은 사람으로 알려졌을까? 그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자신이 모든 것을 비운 후에야 나타난 것일까? 이진우는 할머니의 흐느낌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강대웅 회장님께서는 살아생전 어르신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고 마지막에는 가진 모든 것을 버려진 생명들을 위해 기부하셨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르신의 숭고한 마음에 깊은 존경을 표하시며 이것이 어르신의 평생에 대한 작은 보답이자 그가 미처 하지 못했던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진우의 말은 할머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다영이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다니. 그녀가 그를 잊으려 애쓰는 동안 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선행을 알고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겼다니. 할머니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슬픔, 그리움, 안도감, 그리고 죄책감.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네. 할머니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 주었네. 지금 와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이 돈을 감당할 수 없다네. 이진우는 할머니의 단호한 거절에 놀란 듯 했다. 그는 할머니의 깊은 내면을 읽으려는 듯 조용히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강대웅 회장이 유언장에 남긴 특별한 당부를 떠올렸다. 회장님은 분명히 말했다. 그녀는 분명 이 재산을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이 재산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를 알려주어라.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사랑이자 시험이다. 이진우는 다시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봉투에는 은재계라고 쓰여 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강대웅의 필체로 쓰인 빛바랜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젊은 시절 그들의 사랑 이야기와 그가 왜 할머니에게 돌아오지 못했는지에 대한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어떻게 해서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눈은 다시 한번 크게 뜨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은자에게 나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소.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 때문이었소. 내가 당신에게 남긴 이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오.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의 결실이자 당신이 가진 숭고한 마음이 세상에 더 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부디 이 재산을 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소원이자 당신과 내가 함께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래일 것이오.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소. 우리가 젊은 시절 함께 꿈꾸었던 그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약속 말이야. 기억하시오. 그 약속을 이제 당신이 지켜주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대웅과 그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속삭였다. 언젠가 우리가 아주 큰 돈을 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버려진 생명들을 구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거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줄 거야. 그것은 순수하고 어리석은 젊은 날의 약속이었지만 다용은 그 약속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결과였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강대웅 회장은 단순한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불행한 영혼들을 돕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녀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들의 순수했던 약속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자 세상에 대한 거대한 희망이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게를 느꼈다.
백조원은 그녀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유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함이 아닌 따뜻한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진우가 건넨 강대웅의 편지는 은자 할머니에 잊혔던 기억의 문을 활짝 열었다. 백조원의 유산보다 더 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다영이 그들의 순수했던 약속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었다.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젊은 날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사진 속 대웅의 해맑은 미소는 이제 그녀에게 비극과 함께 찾아온 숙명처럼 다가왔다. 할머니는 그 거대한 유산이 단순한 돈뭉치가 아니라 다영의 삶 전체가 담긴 결정체이자 그녀의 손에 들려진 거대한 책임감임을 직감했다. 젊은이, 대웅이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온 건가? 왜 죽은 사람으로 알려졌지? 그리고 왜 내게 돌아오지 않은 건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슬픔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대웅 회장님께서는 유학 중 사고로 위장하여 사라지셨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겪었던 아픔과 어르신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홀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빠르게 번창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부유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을 피해 그림자처럼 살아가셨죠. 오로지 어르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의 불우한 생명들을 돕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말이죠. 할머니는 이진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대웅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녀를 떠나 거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해왔다는 사실에 할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영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안 대웅은 먼 곳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그들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심을 느꼈다. 회장님께서는 평생 어르신의 소식을 접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하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기부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회장님께서는 역시 은자구나.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만나지 못했더라도 그녀는 이미 나의 꿈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어르신께 남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어르신께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셨죠. 이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다. 다영이 그녀를 잊지 않고 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할머니의 가슴은 먹먹했다. 그녀는 다영의 외로운 삶을 상상하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비록 다영과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순수했던 약속은 시간을 넘어 죽음을 넘어 이렇게 기적처럼 연결된 것이었다. 강대웅 회장님께서는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어르신을 그리워하셨고 어르신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는 유언장에 하나의 요청사항을 남기셨습니다. 어르신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받아 생명의 빛 재단을 설립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버려진 생명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재단을요. 재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은 모두 유언장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 재단.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것은 바로 그녀와 대웅이 젊은 시절 꿈꾸었던 바로 그 일이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거부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대웅이 평생을 바쳐 이룬 꿈을 이제 그녀가 이어받아 현실로 만들어야 했다. 그것은 대웅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이자
그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의미가 될 것이었다. 알겠네. 내가 그 뜻을 이어받겠네. 할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100조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진우는 할머니의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머니. 저는 회장님께서 직접 선임하신 유언 집행인이자 재단의 법률 고문이 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제가 할머니를 도와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할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저 외에도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신뢰해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할머니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이미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할머니의 지시만 있다면 즉시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우의 말에 할머니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대웅이 남긴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도울 사람들까지도 준비해 둔 것이었다. 할머니는 이진우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강대웅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강직함과 함께 할머니를 향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다. 할머니는 문득 이진우의 나이가 다영이 그녀를 떠났던 그 시절의 나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눈물로 촉촉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심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 받아들이고 말고 내가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줘야지. 우리가 젊은 날 함께 꾸었던 꿈을 이제 내가 현실로 만들어야지. 그날부터 은재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좁은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있지 않았다. 이진우와 함께 생명의 빛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고 재단의 비전과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할머니의 맑고 지혜로운 통찰력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돈의 가치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했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기를 원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유기견 보호소 사랑의 울타리를 찾아갔다. 소장님과 자원봉사자들은 할머니가 다시 찾아온 것에 기뻐했지만 할머니가 이제 생명의 빛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곳을 도울 것이라는 말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할머니는 사랑의 울타리가 앞으로 생명의 빛 재단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여 최신 시설을 갖춘 유기견 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수의사와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여 버려진 개들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할머니는 개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가들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돼. 너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단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강대웅이 자신에게 남긴 막대한 유산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그 씨앗을 뿌려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다영의 마지막 염원을 이루어줌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강대웅이 남긴 편지를 통해 잊혔던 과거의 진실을 마주한 은자 할머니는 비로소 평생을 짓눌렀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첫사랑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그가 그녀와의 순수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독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은 할머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제 그녀는 강대웅이 남긴 100조 원의 유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약속,
그리고 세상의 불우한 생명들을 향한 거대한 희망임을 깨달았다. 생명의 빛 재단의 설립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녀의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숭고한 사명이 되었다. 재단 설립은 이진우 변호사의 능숙한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대웅 회장이 생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탄탄한 법적 기반과 재정 관리 시스템 덕분이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전문가들과 만나 재단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소박하고 검소한 삶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 그녀의 손끝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선한 영향력이 뻗어나가고 있었다. 할머니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사랑의 울타리 보호소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기견 보호센터가 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설계에 참여하셨던 부분도 반영했습니다. 이진우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해. 이곳이 그들에게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네. 그러던 어느 날 이진우는 할머니에게 강대웅 회장의 마지막 유품이라며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회장님께서는 이 상자를 어르신께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말이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상자는 낡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오칠이 되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빛바랜 작은 인형 1개와 말라비틀어진 나무십 1장, 그리고 낡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그 물건들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다. 그것들은 그녀와 다영의 첫 만남, 그리고 그들의 순수했던 사랑을 증명하는 소중한 추억의 조각들이었다. 작은 인형은 할머니가 어릴 적 직접 만들어 다영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나무짚은 둘이 처음 함께 앉았던 나무에서 떨어진 잎이었고 손수건은 다영이 그녀에게 주었던 첫 선물이었다. 할머니는 그 물건들을 어루만지며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다. 회상 맑은 여름날 작은 분교교정. 은자와 대영은 나무 아래 앉아 인형을 만들고 나무잎을 주우며 해맑게 웃었다. 이 인형 내가 꼭 간직할 거야. 그리고 이 나무잎도. 나중에 네가 돌아오면 이걸 보여줄게. 다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영은 그녀와의 작은 추억까지도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진우는 상자 바닥에서 발견된 또 다른 낡은 편지를 할머니에게 건넸다. 봉투에는 나의 마지막 소중한 은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 속에는 강대웅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은자에게, 이 편지가 당신의 손에 닿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오.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소. 당신을 떠나야만 했던 그날 밤의 고통은 지금도 생생하오.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은 나를 옥죄던 거대한 그림자 때문이었소.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에 당신을 그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만 했소.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면 당신마저 위험해질 것을 알았기에 나는 홀로 어둠 속을 걸어갔소.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았소. 세상에 버려진 생명들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빛을 비추겠다는 그 약속 말이야. 내가 미처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더 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남기겠소. 1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재산은 당신이 가진 숭고한 마음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오. 그리고 이진우, 그는 나의 손자이자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오. 그는 당신을 지키고 나의 마지막 뜻을 함께 이룰 것이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당신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 나의 손자가 당신에게 대신 전해줄 것이오. 부디 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오. 당신의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오. 나는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오. 당신의 아름다운 삶이 세상에 영원히 빛나기를 바라며 사랑했소, 나의 은자. 영원히. 강대웅 드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편지가 스르륵 떨어졌다. 그녀는 이진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그의 표정, 그리고 그의 나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이진우가 강대웅의 손자였다니.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그동안 이진우에게서 느껴졌던 묘한 친밀감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첫사랑 다용의 피가 흐르는 아이였다니. 젊은이, 자네가 대웅이의 손자였단 말인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다.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께도 붉은 기운이 돌았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제 신분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외할머니처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회장님께서 할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숭고한 마음을 보며 저 역시 할머니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이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난 새로운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다응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100조 원의 유산이 아니라 바로 이진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외롭고 쓸쓸했던 삶에 다시금 사랑과 가족의 온기가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 이진우의 관계는 단순한 재단 이사장과 변호사를 넘어 진정한 가족으로 발전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곁에서 그녀의 손발이 되어 재단 운영을 도왔다. 그는 할머니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배우며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나갔다. 할머니는 이진우에게 대웅과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이진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의 숨겨진 삶과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생명의 빛 재단은 할머니의 지혜와 이진우의 열정 아래 눈부시게 성장했다. 유기견 보호센터는 물론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 의료비 지원 환경, 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과 희망을 전파했다. 할머니의 이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눔을 실천하는 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낡은 고시원 방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소박한 삶을 유지하며 재단의 모든 자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주 사랑의 울타리를 찾아가 개들을 보살폈고, 복동이는 이제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할머니는 이진우에게 물었다. 진우야, 할아버지께서 내게 이 막대한 재산을 남기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제 생각에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물을 세상에 더 크게 비추고 싶으셨던 거죠. 할머니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으니 이제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가 그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의 외로운 삶에 제가 가족이 되어드리기를 바라셨던 거겠죠. 이진우의 말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말이 옳았다. 강대웅은 단순히 돈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남긴 것이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그녀의 삶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듯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함이나 회한이 아닌 따뜻한 감사함과 함께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의 삶의 마지막 장은 비극이 아닌 아름다운 나눔과 사랑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은재 할머니의 삶은 강대웅의 마지막 편지와 이진우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00조 원의 유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잊혔던 사랑과 약속, 그리고 세상을 향한 거대한 희망이 될 생명의 빛 재단의 든든한 기반이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다영의 피를 이어받은 손자 이진우가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충만했다. 생명의 빛 재단은 할머니의 지혜와 이진우의 열정 아래 눈부시게 성장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사랑의 울타리. 유기견 보호센터는 할머니의 바람대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최신 시설을 갖춘 곳으로 탈바꿈했다. 넓고 쾌적한 견사, 최첨단 의료시설, 그리고 전문 수의사와 훈련사들이 상주하며 버려진 개들에게 최고의 보살핌을 제공했다. 할머니가 애지중지했던 복동이는 이제 보호센터의 마스코트가 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뛰어놀았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보호센터를 찾아 개들을 보살피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재단은 유기견 보호 사업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혀 나갔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캠페인까지. 생명의 빛 재단은 말 그대로 세상 곳곳에 희망과 사랑의 빛을 비추는 거대한 등대가 되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눔을 실천하는 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숭고한 마음에 감동하여 재단에 동참했다. 할머니는 재단의 이사장이자 상징적인 존재였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소박하고 검소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고시원 방에서 지냈고, 모든 재산은 재단의 운영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녀는 돈은 필요한 곳에 쓰여야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는 대웅의 철학을 고스란히 실천했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진우는 이제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아 할머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할머니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배우며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할머니 역시 이진우에게서 젊음의 활력과 현대적인 감각을 배우며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나갔다. 그들은 단순한 재단 관계자를 넘어 할머니에게는 뒤늦게 찾아온 가족이자 이진우에게는 삶의 지표가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생명의 빛 재단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콘서트가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콘서트장을 가득 메웠고, 무대 위에서는 유명 가수들이 재단을 위한 재능 기부를 펼치고 있었다.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 은재 할머니와 이진우가 함께 무대에 올랐다.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 주었을 때 저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사랑이자 이 재단의 진정한 설립자인 강대웅 회장님께서 제게 남기신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그의 변치 않는 사랑이자 세상을 향한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의 꿈을 이어받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연설에 콘서트장은 감동의 물결로 일렁였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할머니를 향한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는 이진우와 함께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품을 듯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콘서트가 끝난 후 할머니는 이진우와 함께 유기견 보호센터의 한적한 구석에 앉았다. 복동이가 할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복동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할아버지께서 내게 이 막대한 재산을 남기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사처의 오늘 물로에서 많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 제 생각에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물을 세상에 더 크게 비추고 싶으셨던 거죠. 할머니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으니 이제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가 그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우의 말이 옳았다. 강대웅은 단순히 돈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남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비극적인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이제는 나눔과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찬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할머니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다용가, 이제야 네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네가 남긴 빛으로 이 세상은 더욱 따뜻해질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삶의 마지막 장은 비극이 아닌 아름다운 기적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 노인의 숭고한 나눔이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이었다.